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인지 조절의 뇌과학은 데이비드 바드러 지음 온 타스크. 데이비드 바드러 브라운 대학교 인지과학 언어학 심리학 교수이며 카르니 뇌연구소 연구원이다. 미시간 대학교 졸업했으며 미투에서 인지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미국 국립보건원의 인지지각 연구 분과장을 역임, 슬론 재단의 신경과학 분야 펠로우 선정, 맥도날드 연구자상 등등. 로스 아일랜드 거주, 화상 미팅을 하는 동시에 아이의 숙제를 도우면서 인간은 내가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데이비드 브라운 언어학 심리학의 교수이다. 온 타스크.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너의 가족에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인지 조절의 탄생, 안정성과 유연성의 딜레마, 머릿속의 위계 구조, 멀티태스킹의 비밀, 정지와 억제, 인지 조절의 비용과 이익.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커피 한 잔에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다. 커피의 분자 구조가 그렇다거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잔의 화학적인 상호작용이 그렇다거나, 내가 구입한 싸구려 원두 원산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물론 원두 알갱이 하나하나가 수수께끼이긴 하다. 커피가 신비한 것은 그 한 잔이 어떻게 해서 완성되었는지를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커피를 내린 것은 분명하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커피가 나오기까지 거치는 수많은 단계가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율되는지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커피. 평상시 우리의 정신활동은 경이롭게 그지없는 일종의 목표 관리 활동이다. 우리의 머리는 늘 목표, 기획, 전략, 전술을 운영하면서 바쁘게 들어간다. 깨어있는 덩어리는 항상 목표들이 떠오르고 가라앉는데 한번에 하나 이상의 목표가 떠오를 때가 많다. 우리의 목표는 주택 매입처럼 추상적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림을 찾는 일처럼 적극적이고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전전두피질이 하는 일, 뇌 질환이나 손상을 살해되는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데 인지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인지조절 기능이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전전두피질이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흔히 찾아온다. 인지조절을 포함한 우리의 최상위 정신기질에 전전두피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중심부랑 1차 운동, 전전두피질 전두엽. 오늘날 뇌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때의 과학자들은 전전두피질이 실제로 아무 기능이 없거나 기껏해야 보조적이나 미미한 기능밖에 하지 않는다고 추정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동물의 뇌 부위를 정확히 찾아서 망가뜨리거나 손상시키기 시작했다. 뇌를 절제한 뒤에 동물의 특정한 기능을 잃어버리면 손상된 그 부위가 그 기능에 필요하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그와 함께 치료 과정에서 사람의 뇌 부위를 외과적으로 절제한 의사들 또는 뇌졸중, 두부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뇌가 손상된 환자를 진료한 임상의들 역시 기능 상실로부터 그와 비슷한 추론을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예석하게도 1950년대에 전전두엽 절제술이 정신병 치료법으로 널리 사용된 데에는 전전두엽의 기능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다. 어쨌든 전전두피질이 부여하다면 그것을 일었을 때 치를 사소한 1928년 43세의 어느 여성이 몬트리올 신경과학 연구소로 보내졌다. 20세기 무렵부터 주기적으로 반복된 발작 때문이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가족을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정신적으로 스스로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소설 중에 그녀의 두개골을 절개하자 우측 전두엽에 자리 잡은 커다란 종양이 드러났다. 종양. 초창기에 전두엽 손상 환자들이 겪는 문제를 이해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참고할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인지조절 체계가 고장나면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인지조절 EVR 인지조절 전두엽 손상이 어떤 기능을 앗아가는지 확인할 때 신경학자가 왜 그렇게 고전했는지 우리는 이제 비로소 이야기 시작했다. 자, 벤슨이 정리한 전두엽 손상 징후는 몸이 건조하고 무절제한 생활, 낮은 사회적인 관심, 익살스러움, 경박함, 잘난 체, 과대망상, 낮은 진취성, 주의력 결핍, 건망증, 기억력 감퇴, 무관심, 무감각적, 옅은 정동, 의지상실, 운동불능증, 우울증, 불안정, 망상, 허무주의, 건강염려증, 성마름, 탈억제, 천박함, 운동과잉증, 운동기능 감소증, 격분, 또 유치한 태도, 사교적인 우아함의 탈억제, 부적절한 성적인 접근, 노출증, 음란한 대화, 호색적인 행동, 계획 능력 결핍, 미래에 대한 관심 저하, 변덕, 이론적인 태도, 미적인 감각, 상실, 충동적인 행동, 주의 산만, 자극 의존, 사실의 얽매인 고집, 이런 것이 있군요. 전두엽이. 자, 오늘날 임상 연구자들은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사례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확인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이런 사례 연구에 포함된 전두엽 손상 환자들은 업무 능력과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가사활동이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고 일상적인 일을 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경우에 입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과학자와 의사는 환자들의 일상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을 간과하고 지나간다. 이들이 사용하는 여러 평가 수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인지 조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널리 인정할 만한 표준은 아직 없다. 이 방법들은 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렇게 부실하게 예측할까? 연구자들은 환자 3명과 대적원에게 약간의 돈을 주고 혼자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사거나 어제의 날씨를 확인하는 등 몇 가지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연구자들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환자들이 이런 일을 할 줄 아는지 뿐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그 일을 수행하였는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평가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없었다. 환자들은 단지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모든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을까? 아니다. 셜리스와 버지스의 해석을 실패한 것에도 점수를 매겼는데 결론적으로 내 인지조절 체계가 손상되면 일을 효율적이고 깔끔하게 해내는 능력에 결핍이 생긴다. 이 기능 결핍은 다른 환자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결핍 못지않게 발생률이 높고 치명적이다. 의사와 과학자를 골치 아프게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우리 뇌의 인지조절이 설계된 까닭은 실험실 바깥에 펼쳐지는 복잡한 세계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실험실 바깥의 세계, 바로 이것이 인지조절의 니치. 인지조절 정말 필요하고 그 결핍이 꾸준히 목격되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차이. 전두엽 환자들은 기본적인 일상 과제를 어째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까? 무엇이 사라진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가 않다. 단일하고 규격화된 수행 장애 증후군이나 인지조절의 전반적인 상실 같은 것은 없다. 앞으로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인지조절은 움직이는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잡한 체계이므로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면 일을 해내는 능력이 다양한 경로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환자 2명이 완전히 다른 이유로 한 과제에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든 그 환자에게는 지식과 행동을 연결하지 못한다는 공동점이 있다. 첫째, 안다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행동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분명하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타인에게 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단절을 자주 경험한다. 말하거나 쓰고 싶은 게 있는데도 요점을 전달할 만한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언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목표나 의도 그리고 그걸 실현하는 행동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와 비슷한 단절을 경험한다. 단절. 물론 전두엽 환자들만 이런 단절 증상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아기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겠는가 말이야. 제발 그 콘센트 만지지 말이야. 알았어 엄마 하면서 아이는 콘센트를 만진다. 말이야 내가 뭐라고 했니? 만지지 말라고. 마흔이 들어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대화를 어린아이의 반항이나 자립심의 소치라고 해석한다. 물론 가끔 그렇게도 하지만 그런 해석은 암암리의 다음과 같은 가정을 내포한다. 만일에 아이가 규칙을 말로 되뇌일 정도로 잘 알고 있다면 그 아이는 자기가 원할 때 그 규칙을 따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다. 알아들었으면 규칙을 따라야 할 것 아니냐고 성인은 부모는 생각한다. 하지만 아이의 뇌는 아직 발달 중이며 어떤 경우 아이들은 규칙을 모르지 않거나 심지어 규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작 아이들에게 없는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성숙한 인지 조절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이나 남들이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때 보통 이 감각을 간과한다. 탄산음료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삼촌이 알기만 한다면 하루에 3병씩 마시지 않을 텐데 삼촌에게 이메일로 당뇨병을 들은 기사를 하나 더 보내주자. 삼촌은 학교에서 설탕과 비만의 위험에 관한 수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업을 받았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도록 자신의 삶을 조직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예컨대 안다는 것은 그 싸움의 절반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 반면에 인지조절이 행동 그 자체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행동이나 심지어 복잡한 행동을 실행하기만 하는 데는 온전한 인지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잠재적인 전두엽 장애를 확인할 때 신경학자들이 사용하는 침상 검사를 생각해보자. 환자 앞에 안경이 놓여 있다. 신경학자는 자기 얼굴에 안경을 끼는 듯한 동작을 간단히 해보인다. 그 동작을 보자마자 전두엽 환자는 테이블에서 안경을 집어든다. 이 현상을 모방 행동이라 하는데 안경을 집어드는 동작이 온전한 행동임을 보여준다. 그 동작은 뇌에서 어딘가에 미리 편집된 과정으로 담겨 있으므로 환경에서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즉시 끌려 나온다. 일단 촉발되면 그 행동은 좀 더 다양한 상황과 무관하게 튀어나온다. 그 안경이 자기 것이 아니거나 안경을 쓸 필요가 없거나 이미 안경을 쓰고 있어도 신경학자의 동작으로 방아쇠가 당겨지면 환자는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한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행동을 자동행동, 반사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뇌가 지식과 행동 사이에 놓인 커다란 간격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 온전히 안다고 해서 온전히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둘을 통합하려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따라 행동을 계획하고 선택하고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관찰하는 인지조절 과정들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지조절은 지식이나 행동과 뚜렷이 구별되는 동시에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격에 다리를 놓아 둘을 연결하는 독립된 정신 기능이다. 그렇다면 인지조절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다음 절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자. 인지조절,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하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과 행동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드러나지 않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다. 어떤 기계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저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심리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생각하는 기계의 저 현대적인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였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리 있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자동차, 커머머신, 세탁기, 그 외의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것은 모두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작동한다. 나는 모든 것을 프로그래머들이 말하는 의사 코드라는 것을 표현했다. 의사 코드란 프로그램과 비슷하지만 가령 C++, 파이썬 같은 컴퓨터 언어의 참고주문법에는 없는 일련의 명령어를 말한다. 숫자 2개를 더하고 싶을 때마다 이 명령어들은 또 쓰고 써야 한다면 짜증이 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제에서는 서브루틴을 맘대로 불러낼 수가 없다. 서브루틴은 특별한 때 그리고 종종 특별한 조건에서 불러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 등록기 업무를 할 때만 꼬마 프로그램에 숫자 2개를 더하기 싶다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저 과정엔 if 조건문을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자로부터 과제를 입력하라. 과제를 타스크 변수에 할당하라. 사용자가 컴퓨터의 과제가 금전 등록기라고 말하면 꼬마 프로그램은 add the subroutine을 실행한다. 다른 과제가 주어지면 즉시 항의한다. 이것은 분지형 제어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두 갈래의 길 앞에서 꼬마 프로그램은 지정된 상황에서 이쪽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길로 간다. 테스트하라. 작업하라. 배부름을 테스트하라. 바나나를 먹어라. 배부름을 테스트하라. 이렇게 테스트하라. 정리하라. 작업하라. 입을 이렇게 배고픔, 비었음, 입을 테스트하라. 베어 물어라. 삼켜라. 턱을 벌려라.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공들여서 행동 계획을 짜야 한다. 행동 계획은 예를 들어서 테스트 조건 체계로 업데이트하고 적절한 때에 바나나 먹기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 흐름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 토트에서 중요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조건 테스트와 피드백을 묶으면 제 흐름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토트에는 3개의 조건에 기초하여 작업자를 선택한다. 작업자의 행동 결과로 조건이 변하는 한에서 그 조건은 작업자를 제어하는 수단이 된다. 엔지니어들이 잘 알고 있듯이 피드백을 조절 수단으로 도입하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셋째, 토테는 언제 일을 중단해서 한 토테에서 다른 토테로 제어를 넘겨야 하는지 결정하는 중단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토테는 다른 토테 안에 끼워져서 위기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앞의 토테에서 바나나를 먹으라 라는 작업 단계를 분해해보면 바나나를 베어 물고 씹고 삼키는 서브 토테들이 위기의 줄서를 이루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흐름을 제어하면서 바나나를 먹는다. 그림 1, 2의 C는 바나나 먹기 토테를 정교하게 구성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서브 토테의 작업 단계를 서브 토테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 2의 C에서 씹기 작업자는 하위에 있는 두 개의 턱 조절 토테 간의 흐름을 구체화할 수 있다. 첫 번째 토테는 다물어졌는지를 테스트해서 턱을 벌리게 하고 두 번째 토테는 벌려져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턱을 다물게 한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 인지조절 이론이 풀어야 할 과제는 밀러 걸렌터 프리브라문 토테의 구조를 이용해서 지식과 행동 사이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에 처음으로 가상의 답을 제시했다. 과제나 목표가 기본적으로 비위계적이고 까다로운 개념이라면 그들이 제시한 제어 구조 덕분에 그 개념은 은밀하고 시간 간격이 정확하고 생물 물리학적으로 제약되는 운동체계의 위계 구조로 바뀌었다. 물론 토테가 그런 식으로 구성한 연유는 그렇게 작성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다시 호문클러스를 가정하고 말았다. 하지만 호문클러스는 꼬마 프로그램으로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 때 뭘 해야 할지 머릿속에 적절한 결과와 제어 규정을 열심히 설정한다. 이로써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호문클러스를 완전히 처방하려면 우리 이론에서 제어뿐만 아니라 학습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인지조절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정과 계획을 획득할 수 있는 믿을만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인지조절 이론이 풀어야 할 두 번째 근본적인 과제는 확장성 문제다. 다시 한번 전대요 환자에게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인지조절은 현지 세계에서 운영하는 문제이며 환자들의 문제는 실험실에서 검사하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무한히 복잡한 일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하여 인지조절 이론을 전개하는 과학자들은 실험실 과제를 연구하는 데 진력한다. 오늘날 과학계는 이런 단순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걷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환원주의라는 고전적인 과학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스트로프 같은 과제는 실험실 안에서 쉽게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단순화된 모델 인지조절 실험 모델이다.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론에 쉽게 현혹된다. 문제는 이 환원주의적인 프로그램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단순한 사례에서는 멋진 모델이 나오지만 모델의 규모를 늘려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인지조절 문제는 복잡한 세계에서 지식과 행동의 간극에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책의 나머지 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것이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 아래 이 책의 후반부는 인지조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여러 각도로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며 사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